안녕하세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고 고생도 많았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시험 보기 전까지 많이 힘들었죠? 시험 보고 나서 많이 시원섭섭한 것도 있고 그럴 텐데, 점수가 좋으신 분들은 이제 뭐 체력 준비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동안에 공부한 것 때문에 보람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기분이 좋으실 텐데, 좀 성적이 조금 안 나오신 분들은 지금 많이 우울해하신 분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총평을 드릴 건데, 제가 일단 총평을 글로 좀 올렸습니다. 뭐 학생들 얘기로는 다른 학원에 있는 강사가 제 총평을 그대로 읽으면서 자기도 동의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총평 보시고 시험이 이렇게 나왔구나라고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제가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뭐 다른 강사도 제가 하는 말을 다 인정하는 거 보면 제가 판단하는 게 틀린 것 같진 않아요. 우선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푸셨을 때 느낌은 되게 많이 봤던 설문이다, 아는 판례다라는 생각 많이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형소법 되게 쉬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형소법은 점수가 잘 나왔죠. 다른 과목, 특히 경찰학에 비해서는 형소법이 잘 나왔는데, 뭐 시험 보고 나서 학생들이 전화 온 것 중에 다수가 형소법이 너무 쉬워가지고 형소법에 비해서 시간을 많이 절약을 할 수 있어서 경찰학에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형소법이 쉬운 만큼 거기에서 또 경찰학 점수도 같이, 아마 형소법을 잘 하신 분들은 경찰학 점수도 같이 올라갔을 거예요. 거기에도 아마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우선 일단은 여러분이 좀 쉽고 익숙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형소법은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자, 다만 점수가 몇 점이 나왔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합격이 목표지 점수를 몇 점을 받는 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실제 이번에도 이제 시험이 쉬웠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점수는 괜찮게 나왔을 겁니다. 근데 내가 점수가 70점을 맞고 80점을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합격 점수를 맞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설문들이 여러분이 많이 봤던 설문들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지금 기본 강의만 듣고도 와가지고 교수님 저 80점 맞아서 이렇게 전화 오는 친구들이 있던데, 그 친구들은 제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공부가 좀 오래되신 분들 있잖아요. 공부가 얼마 안 되셔가지고 70점, 80점 맞는 건 괜찮은데, 공부가 좀 되셨는데도 지금 70점, 80점을 맞고 있으면 그거는 조금 이번 시험은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제 해설을 들어보면서 내가 왜 공부를 지금 시작한 친구들 70점, 80점을 맞는데 내가 왜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70점, 80점을 맞고 있을까? 그거 좀 하나 기억하시고, 또 하나는 지금 이 해 우리가 시험 문제가 쉬웠죠. 올해 1차 굉장히 쉬웠습니다. 올해 1차 쉬우니까 컷이 90점이 넘었어요. 작년 2차에는 너무 어려웠죠. 그래서 컷이 뭐 60점 시점까지 내려갔습니다. 중요한 거는 시험 문제는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려우나 쉬우나 합격하셔야 돼요. 내가 70점, 80점 맞은 거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80점 맞게 했으면 됐지, 나머지는 네가 할 일 아니냐? 그건 시험 쉽게 나왔고 내가 가르친 데서 80점 맞았으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말을 못 하겠어요. 시험이 쉬우면 저는 여러분을 90점 이상 맞게 해드려야 돼. 시험이 어려우면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맞게 해드려야 돼. 그게 제가 할 일이고, 당연히 여러분도 그 할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점수를 어중간하게 맞았다고 가지고 기뻐하지 마시고 합격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합격을 하려면 아무리 쉬워도요,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변별력이 있는 문제가 몇 문제가 있어요. 아주 어려울 때는 대부분이 변별력이 있는 문제고, 아주 쉬울 때는 몇 문제가 변별력이 있는 문제인데, 그 몇 문제를 맞추고 틀리냐에 따라서 당락 여부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시험 시간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경찰학을 못 푸는 문제가 생기죠. 만약에 그 변별력 있는 문제를 내가 쉽게 풀었다면 남들보다 나는 짧은 시간 동안 형소법을 풀고 경찰학을 쉽게 풀었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문제 푸는 40문제 중에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야 돼요. 그 중에 나는 뭐 40문제 중에 나는 뭐 35문제는 다 맞췄고 5문제를 잘 몰랐어, 합격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지금 혹시 공부가 좀 되셨는데 고득점이 안 나오신 분들은 제 해설을 쭉 들어보면서 내가 어디 부분을 잘못 알고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익숙한 거, 많이 봤던 거에 의해서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기출문제를 몇 번 풀다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기출문제만 봐도 된다. 물론 기출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런데도 점수가 왜 100점이 못 나올까요? 그 이유는 내가 기출문제를 단순히 눈에 익히고 그냥 단순히 암기를 해서 그래요. 기출문제를 몇 번 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출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기출문제를 몇 번 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출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헷갈리지 않게 하는 거. 헷갈리는 것도 실력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헷갈리지 않게 하는 거. 그리고 그 기출문제가 좀 변형이 돼도, 이번에 변형 많이 됐죠. 변형이 돼도 안 틀릴 수 있도록 그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기출문제 파다 몇 번 돌린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려면 일단 첫 번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 하나. 두 번째, 쟁점에 맞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 하나. 두 번째, 그 다음에 반복을 많이 해두셔야 돼요. 여러분이 강의를 들을 때 한 번 강의 듣고 말아버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기출문제 몇 번 풀어도 뭐 반복을 안 해버리면 그러면 그게 결국 또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반복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기본 강의 때 했던 거 또 심화 때 또 해주고, 심화 때 했던 거 문제풀이 때 또 하고, 문제풀이도 1, 2, 3단계 있는데 또 계속 또 하고, 더 자꾸 반복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한 번 해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한테 제가 한 번 딱 강의를 하고 한 번 했으니까 알아서 해 라고 하면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물론 선생님들은 그건 면피를 해요. 난 한 번 가르쳤다, 반복은 네가 할 일이잖아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죠. 여러분이 수업을 들으면서 계속 반복을, 쟁점 중요한 것을 선생님이 찾아서 반복을 해주는 게 여러분 성적을 올리는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최신 판례도 이번에 굉장히 많이 나왔죠. 최신 판례 이번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대부분의 최신 판례가 제 기본서에 다 들어있어요. 이미 기본서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본서를 많이 보신 분들은 최신 판례를 많이 맞출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 기본서 보고 그 기본서를 가지고 심화할 때 또 최신 판례 제가 언급하죠. 그리고 또 여러분 최신 판례 문제 풀이 때 또 언급하죠. 그리고 최신 판례 가지고 또 나로 제가 시험 보기 전에 한 달 전에 또 특강을 또 한 번 하잖아요. 그것만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그러면 최신 판례를 기본서에 있고 수업 때 언급하고 또 최신 판례 특강 가지고 또 언급하고 마지막에 시험 보기 한 달 전에는 또 한 달치만 가지고 또 다시 한번 언급하잖아요. 그만큼 많이 하는 이유는 반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걸 잘 들으시고 내가 정확하게 이 판례를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헷갈리지 않도록 잘 반복하고 쟁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꼭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하겠지만 중요한 부분에서는 그런 걸 좀 언급을 하면서 좀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죄형법정주의. 자, 1번에 현법 349조 부당이득죄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이게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했죠. 현재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조문이 시험 문제 나오면 그건 전부 위헌이 아니라고. 그게 위헌이었으면 여러분은 안 배웁니다. 그럼 이 부당이득죄를 지금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데 이게 명확선칙에 반하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당연히 반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뭐 그건 너무 뻔한 거고. 자, 2번도 여러분이 많이 풀었던 거죠. 그 통화 위조죄와 관련해서 우리가 통화를 위조해서 하는 걸 처벌하는 것이, 그러려면 실제로 통화해야 됩니다. 실제로 통화해야 되려면 거기 실제로 통용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셋째 줄,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실제로 통용되지 않고 있다면 그건 통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위조를 해도 우리가 말하는 통화 위조죄가 될 수 없다는 거. 자, 3번에 보시면은 이거는 너무 평범한 문제가 나왔죠. 위임법은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수권법률이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 대상이 어떠한 것이 예측할 수 있을 정도에 된다는 거. 자, 4번에는 우리 가정폭력특례법에서 나오는 사회봉사명령입니다. 우리가 소급처벌법 금지라고 제가 항상 강조했죠. 소급표 금지 원칙은 이렇게만 잘 기억하시면 금방 풀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소급처벌법 금지로 외우시고, 소급해서 못하는 것은 처벌을 못하게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보안처분은 소급처벌법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거 몇 가지만 외우면 된다. 이것만 외우면 시험 문제 풀 수 있는 게 바로 아이고 전화 유치한 수사는 아니되옵니다 했죠. 이것만 외우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청법에서 고지명령하고 전자장치에서 하한을 가중한 거하고 노역장 유치하고 수강명령하고 사회봉사, 어차피 여기서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회봉사명령은 이건 형벌 불서고 원칙이 적용이 돼가지고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그래서 틀린 거는 1번이고요. 자, 2번에는 동기설 판례 너무너무 강조가 많이 돼서 아마 이걸 틀리신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1번에 보면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해서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죠. 자체. 형벌법규 자체 셋째 줄에 있는 것처럼 셋째 줄 끝에 종전 법령이 반성적 고려해서 범죄를 해서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였거나 과형이 과중했다는 반성적 고려인지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2번 판례 같은 경우는 대통령 총리령 불령과 같은 법규 명령이 아닌 고시 같은 거, 보충규범이라고 하죠. 이 고시규범도 마찬가지였다고 했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형벌법규 자체나 그로부터 수권 위임을 받은 법령, 즉 1항하고 2항에 있는 내용이 아닌 둘째 줄 다른 법령. 우리 다른 법령 나오면 꼭 확인하라고 그랬죠. 다른 법령 나오면 셋째 줄에 있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체크하고 넷째 줄에 형사법적 관점 꼭 체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법령위반계에 해당이 된다는 거. 4번은 우리가 이번에 동기서를 폐기했지만 한시법은 여전히 1조 2항을 적용 안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시법이 그거죠. 법령이 개정 내지 폐지된 경우가 아니라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해서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는 거. 요거는 이 법령위반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던 거. 이건 잘 푸셨을 것 같고 3번 1번 문제 형법 15조 1항. 우리 15조 1항은 특별히 중환이죠. 특별히 중환. 살인하고 전소살해 같은 우리 특별히 중환죄가 되는 사실 인식하지 못하면 그 특별히 중환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자, 요즘에는 출제위원들이 이렇게 말장난을 칩니다. 특히 이론. 여러분이 기출문제만 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 이론을 가지고 기본적인 이론이죠. 기본기라고 하는 기본적인 기본기를 가지고 요즘에는 출제위원들이 자꾸 장난을 쳐요. 이것도 기본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특별히 중환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특별히 중환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지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에 벌하지 않는다. 기출문제만 푸신 분들은 이거 아마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이런 표현을 많이 봤거든. 근데 요즘에는 출제위원들이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만 가지고 공부한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출문제를 자꾸 변형해서 시험 문제를 내서 기출문제를 일단 내줍니다. 왜 많이 내주느냐? 또 작년처럼 어렵다고 하면 여러분 또 경찰청에 항의하고 막 난리가 나니까 일단은 학생들한테 너무 어렵게 하지는 말자. 그래서 가능하면 기출문제 위주로 많이 내려고 해요. 다만 변별력을 줘야 되기 때문에 기출문제만 푸는 친구들은 틀리는 문제를 꼭 냅니다. 그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장난을 친다는 걸 좀 기억하시고 이건 이 15조 1항의 개념을 정확히 아시고 알으란 의미입니다. 그다음 2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우리가 차고의 문제는 구의책 중에 우리 차고는 요거 제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강조했죠. 구위책이 있고 처벌할 때도 처벌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소송을 제기할 때는 이제 이렇게 되면 공소를 제기하는데 이때는 소송 조건이 있는데 착오가 내는 것은 딱 요 두 군데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요 두 개에서만 착오가 발생합니다. 여기에서만 착오가 발생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알았냐 모르냐를 물어보는 것은 요 두 가지만 물어봐요. 요 두 가지를 알았느냐만 판단하는 거지 이 두 가지 빼고는 전부 알았는가를 검토하지 않아요. 이걸 검토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친족상도례는 여기 처벌 조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친족상도례는 피고인이 알았는가를 알 필요가 없다는 거. 그럼 알 필요가 없다는 건 순수하게 팩트를 놓고 판단한다는 거.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자신의 아버지인 A의 지갑을 훔친다고 생각하고 지갑을 이건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구성요건도 아니고 위법성도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 뒤에 그 지갑은 아버지 친구인 B의 것이라고 확인됐다. 그럼 팩트만 놓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지갑은 아버지 친구의 지갑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성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도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과실범으로 가는 것도 안 되는 거죠. 그냥 절도범으로 그대로 처벌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법률의 착오에서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 능력, 소속 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된다. 자주 출제되는 문제고요. 4번에 갑이 지나가던 행인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시카를 가지고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말리는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 우리 판례는 법정적법합서를 취하기 때문에 자, 원래 하려고 하는 사람이 행인 3명과 싸웠습니다. 행인도 사람. 근데 실카를 빼앗으면 A에게 상해를 입혀서 A도 사람. 자, 우리 대법원은 사람을 하려다가 사람을 했으면 그냥 기수 인정한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A에 대한 상해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A에 대한 상해의 범위를 인정할 수 없어서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면 또 틀린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답이 쉽게 나왔죠, 3번이. 자, 4번에 과실범. 형법 14조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기려야 할 주의를 게을리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거 벌하지 않는다. 또 기본 개념이고. 자, 2번 판례를 여러분이 부를 때 우연히 그냥 기출문제만 생각했을 때는 우연히 지나가다가 뭐지 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다시 와서 읽어보면 아, 이게 기출부를 다른 부분을 바꿔냈구나라는 거 금방 아셨을 거예요. 거기 보시면 의료 과오 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위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 우리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보통 그게 사회적 평균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는 게 원래는 맞죠. 원래는 맞는데 의료사고는 평균적인 보통인이 아니라 평균적인 의료인을 기준으로 해야 되죠. 따라서 이때는 같은 직종에 근무하는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같은 의료인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따라서 사회적 평균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면 원래 과실의 개념에서는 맞지만 여기는 의료사고이기 때문에 틀리는 것이 돼요. 그래서 거기를 조금 주의하셨어야 될 거고요.
3번에는 과실범의 주의문은 반드시 개별적인 법령에서 일일이 그 근거나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라는 것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제한 속도가 80km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비가 오고 뭐 안개가 많이 끼면 더 낮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도 과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많이 강조됐던 거고, 4번은 우리 업무 중 짱쌤에서 많이 했죠. 우리 업무 중 짱쌤에서 업무상 과실 취득죄는 업무상 과실에 의해서 단순 과실 칙물죄보다 가중되는 가중 구성 요건이 아니다. 이거는 업무 중 짱쌤은 업무상 과실과 중과실만 있다. 장물죄는 단순 과실이 없다라고 했던 거, 그것도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4번의 1번도 참 아까 4번의 1번도 우리 3번의 1번처럼 그렇게 뒤에 장난을 친다는 걸 좀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 주의 과실이잖아요. 정상적으로 주의를 게을리지 않으면 그 인식하지 못한 등에는 과실범으로 처벌하는 것이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벌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 거죠. 그래서 3번의 1번이나 4번의 1번 같은 설문을 잘 보시면 기본 개념을 자꾸 물어보고 기본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구나 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5번에 위법성 조각서요. 이것도 뭐 워낙 많이 얘기해서 자구행위는 거기 보면 방해행위, 피난행위,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라 면제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우리 과잉방이 나오면 우리 두 문자를 이렇게 다 썼잖아요. 불가자 사가면 할 수 있어 알겠던 거. 감경이나 면제를 할 수 있는 거. 과잉방이죠, 과잉방이. 그래서 이 과잉방이는 과잉방이, 과잉 피난행위, 과잉 자구행위 이런 감경하라 면제한다가 아니라 면제할 수 있다죠. 요거는 뭐 쉽게 푸실 수 있었을 거고. 2번도 마찬가지. 정당방위에서 싸움은 방어행위과 동시에 공격행위이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정당방위 안 되고, 우리가 정당방위가 되어야, 즉 방위 의사가 있어야 과잉방위도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건 공격 의사이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안 되면 과잉방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3번에는 우리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죠. 이거 관련해서 제가 4번에 있는 피해자 승낙 같은 거, 피해자 승낙은 상당한 이유가 없고 여기에만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특히 피해자 승낙 상당한 이유 없다는 거 잘 기억하고, 우리 판례가 상당한 이유를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걸 판례가 따로 논하고 있다는 걸 많이 강조해서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1번이 쉽게 틀린 거고요. 자, 6번에 기억은 수지침 판례도 잘 기억하라고. 우리 무면허 행위 중에서 괜찮다고 하는 게 이 판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지침 판례 뭐 잘 기억하시면 되고, 니은번도 우리 많이 강조했던 것이, 우리가 쟁의가 나오면 꼭 거쳐야 되는 것은 투표,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서면신고. 이거 맨날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서면신고는 거치지 않아도 정당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정된다 그러면 틀린 거고. 디귿번 같은 경우는 우리 최신 판례죠. 최신 판례입니다.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회장인 갑이 자신의 승인 없이 동대표들이 관리소장과 함께 게시한 입주자 대표회 소집 공고문을 뜯어내 제거한 경우에 해당 공고문을 손괴한 조치가 그에 상한한 위법한 공고문 작성 게시에 따른 위법행위 구제 실현이 임박한 상황에서 위법성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 회장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해서 이거 당연히 허용되는 범위를 크게 넘어서지 않아서 위법성 조각된다라고 해서 최신 판례에서 언급이 됐던 판례입니다. 그다음 리얼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것도 뭐 이게 워낙 판례가 좀 재밌어가지고 또 출제가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가정폭력에서 둘 번째 줄에 문자 메시지 보낸 거, 거기 셋째 줄에 양해나 승낙이 있었긴 있었는데 대꾸를 해줬잖아요. 문자 메시지 이렇게 대꾸를 해줬기 때문에 양해나 승낙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게 개인적 법익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괜찮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나중에 보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계속 보냈기 때문에 이게 사회생계 입에드는 행위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볼 것이 아니라가 틀린 거죠. 그래서 옳은 것만을 고른다면 가하고 다 두 개가 되고요. 7번을 보시면 책임과 관련해서 1번은 뭐 너무나 간단한 설문이고, 2번도 마찬가지. 우리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하고 셋째 줄에는 심리학적 요소 두 가지 다 있어야 된다고 그랬던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셋째 줄 보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해도 범행 당시가 중요해요. 당시를 갖고 판단하기 때문에 범행 당시에 사물변변이나 책임 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당연히 볼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심신장애 유무를 판단할 때 그게 둘째 줄 법률적 판단이라는 게 중요했고, 이게 법률적 판단이기 때문에 둘째 줄 끝에 반드시 전문인 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는 거 아니라는 거 많이 강조됐던 거고, 4번에 원자행도 우리 원자행이 시험 문제 계속 나올 때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 예견하고로 돼 있었지만 예견할 수 있었는 것도 포함된다. 그래서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도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오히려 예견 가능성이 없는 걸 물어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출문제에서는 이렇게 출제된 적은 없었지만 고의와 예견 가능성이 있는 경우 된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당연히 이것도 당연히 풀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견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러면 틀린 거죠. 자, 기출을 약간 변형한 거예요. 4번 같은 경우도. 자, 8번에 이 8번 판례 같은 경우는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례 문제이긴 하지만 오상강도에서 오상방위에서 굉장히 쉽게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오상방위 학설을 공부하실 때 오상방위 학설 많이 공부하잖아요. 많이 공부하는데 우리가 하나 강조했던 거 있죠. 오상방위에서 고의범으로 처벌되는 것은 엄격 책임서 하나밖에 없다고. 엄격 책임서 말고 나머지 다 과실이잖아요. 근데 이 판례를 잘 보시면 둘째 줄에 폭행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오상방위 나오면 과실범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꼭 죄명 꼭 판단하라고 그랬잖아요. 죄명을 꼭 판단해야 그 죄명이 혹시 과실범에 걸려버렸을 때 과실을 처벌한지 안 하는지 꼭 판단하라고. 근데 딱 그거 하나 가지고 문제를 낸 겁니다. 그러면 폭행죄인데 엄격 책임서 빼고는 다 과실이에요. 근데 폭행은 과실을 처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우리 사례를 잘 보시면 가나 다 라에서 가번은 우리 기본 키워드. 둘째 줄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로 본다.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 나번은 키워드. 첫째 줄 끝에 독자적인 책임 요소로 본다. 엄격 책임설. 다번 키워드. 자, 유추적용한다. 유추적용설. 라번은 키워드. 고의의 이중적 지위 인정하는 거. 그래서 구성요건에서는 고의를 인정하고 책임 파트 가서 고의를 과실로 인정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지금 보시면 나번만 엄격 책임설이고 가다라는 자 엄격 책임설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배웠던 그 하나만 잘 주의하라고 했던 거 그것만 기억하면 되잖아요. 아, 엄격 책임설만 고의고 나머지는 다 과실이었다. 그리고 꼭 죄명 확인하라. 폭행죄 확인하고 과실이라는 거 하면 당연히 가다라의 견해에 의하면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답이 당연히 4번이 바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거는 학설을 어렵게 내지 않고 쉽게 낸 겁니다. 굉장히 쉽게 내면서 다만 그 정확한 쟁점을 알고 있는지 그거만 하나 좀 물어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거는 4번이 되고요. 자, 9번에 갑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 제출했다가 자, 무고죄는 위증죄와 다른 점. 위증은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근데 무고는 그렇지 않다. 무고는 경찰서에 고소장이 딱 들어가 버리면 경찰이 바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장이 접수돼 버리면 바로 기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장애 미수에 해당한다 그러면 틀린 거고. 자, 2번 우리 소송비용 판례도 많이 했었죠. 우리 소송비용 판례는 불능미수가 아니라 불능범이다. 우리 불능범 3가지 있었잖아요. 불능범 3가지만 기억하시면 세 가지 우리 했던 거 불능범에 했다는 거 사자 임대 비용 했던 거 사자 상대 소송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 첨예기로 바꾼 거 있었죠. 그리고 지금 나오는 소송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거 이 3가지만 불능범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쉽게 잘 푸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3번도 우리 많이 강조했던 겁니다. 요거 기억할 게 셋째 줄에 있는 그거 있잖아요. 탑승을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는지 아니면 둘째 줄 끝에 보안검색대에 올려놨는지 통과하고 있었던지. 그래서 보안검색대에 올려놓거나 통과했다면 착수지만 그냥 단순히 기다리고만 가지고는 착수라 볼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3번이 맞는 거고요. 4번에 보면 갑이 A에 대해서 카메라 폰으로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일정한 시간 동안 촬영하다. 저장 버튼 누르지 않은 거. 이것도 잘 아시는 판례죠.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았어도 촬영은 끝났기 때문에 미수가 아니라 기수다. 자, 10번 보시면 갑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 자료를 그 점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해서 기자를 이용했으니까 당연히 간접정범 된다. 이번에 목적도 마찬가지죠. 우리 목적범, 간접정범 된다는 것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을 이용해도 간접정범 될 수 있다는 거. 이거 중요한 판례고요. 그다음에 3번에 공범자의 범인 도피 행위 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범위를 가지고 계속한 거. 자, 우리 범인 도피죄 계속 강조했던 게 도피죄는 계속범이다. 계속 피가 나요 그랬잖아요. 계속 피가 나요. 도피죄는 계속범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가담한 사람도 공동전범이 될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온 판례니까 잘 기억하셨을 거고 4번도 워낙 쉽게 나왔죠. 우리 강제추행죄에서 피해자를 이용해서 간접정보를 할 수 있다는 거. 따라서 타인에 포함될 수 없다 그러면 틀린 거고요. 11번 우리 공동전범에서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을 인식하면서도 용인한 것만 갖고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내 오른팔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 넷째 줄 보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내 오른팔로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 기본적인 내용이고 2번 공동전범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공범자 간에 사전의 모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죠?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우리 성범죄 강간하다가 서로 눈이 마주치니까 너도 할 거야? 나도 할 거야? 이렇게 눈만 마주쳐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공동전범 성립한다는 거. 2번이 틀린 거고 3번은 공모자 우리 공동전범에서 이탈을 하려면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이탈을 하면 되지만
공모자는 주도한 놈은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이탈해도 안 된다고 그랬죠. 거기 셋째 줄에 있는 것처럼 영향력을 제거해야 된다.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는 한은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 4번 비신분자가 신분관계로 성립될 범죄에 가공했을 때 우리 B가 신에게 가담한 겁니다. 그러면 비신분자에게 공동가구의 의사와 이해기찬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해서 범죄의 실행이란 주관적 객관적이고 충족되면 신분자와 공동전범이 성립이 된다. 제가 비신분자가 신분범이 될 수 있는 방법, B가 신에게 가담한 거 진정으로 그랬죠? B가 신분범에게 가담하고 진정 신분범일 때 그때 됐던 거.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여기는 문제가 되게 쉽게 나왔죠. 자, 12번에 자, 사례 문제입니다. 이것도 형태가 사례일 뿐이지 내용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그냥 막 푸신 분들은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은 잘 풀고 이거는 할만해. 근데 기출문제 아닌 거 나오면 뭐지? 이렇게 해버리시면 안 돼요. 제가 계속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라고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기출문제를 풀면서 당연히 기출문제를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다만 기출문제를 풀면서 그냥 단순히 외우고 암기하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다른 내용이 나와도 설사 기출이 변형이 된 게 나와도 또 기출이 안 된 게 나와도 기본기로 풀 수 있다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걸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어차피 당락은 기출이 아닌 된 거에서 당락이 결정되고 기출이 변형된 부분에서 당락이 결정되지 기출된 거 갖고 당락 결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출된 거 내가 기출문제 물론 기출문제를 20번을 풀어도 기출문제 나오고 틀리잖아요. 헷갈려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회독수를 올리고 암기만 하면 기출문제를 20번 풀어도 다 틀려요. 여러분 기출문제집을 회독수를 높이면 합격하면 오래 공부한 사람이 합격을 먼저 해야 돼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요즘의 경향 잘 보세요. 오래 공부하지 않고 짧게 공부한 친구들이 훨씬 합격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런지를 잘 보셔야 돼요. 기출문제 회독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잘 공부를 했느냐를 갖고 따지기 때문에 오히려 요즘에 공부가 좀 덜 짧게 된 친구들이 합격을 더 많이 합니다. 점수도 더 많이 나오고. 이런 것도 그런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판례도 잘 보시면 내용 읽어보시면 일단 보이스피싱이고 보이스피싱에다가 지금 셋째 줄에 보면 채팅 앱 접근 매체를 전달해 줬으니까 이게 사기 방조가 되는 거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넷째 줄에 다섯째 줄 보면 전달책 역할을 승낙했다. 이게 최신 판례거든요, 이것도. 근데 전달책 역할을 승낙한 것도 정신적 방조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자 1번 보세요.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실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다. 2번 갑의 이러한 접근 매체의 전달 유통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위에 사용된 점을 알면서도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기 이전부터 실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는 유형적 물질적 방조의 행위다. 1, 2번은 기본적인 내용이잖아요. 자 그럼 3번 봅시다. 전달책 역할까지 승낙한 거 이게 정신적 방조가 될 수 있는 이 최신 판례를 모르셨던 분도 일단은 뭔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감을 좀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혹시 모르셔도 4번 내용을 보시면 4번 보세요. 전달책으로서 행위를 한 때로부터 비로소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의 종범이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판례 보시면 접근 매체를 지금 대여했는데 이미 사기 방조 돼버렸는데 그 뒤에 전달책을 승낙하고 안 하고가 왜 그거에 의해서 사기 방조가 되고 안 되고 정해집니까? 이미 접근 매체 줘버렸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미 방조는 돼버렸어요. 그 이후에 방조를 하나 더 한 거지. 이거는 4번 판례 같은 경우는 그 생각을 안 하시고 이거 전달책으로 행위할 때부터라고 생각하는 거 시험장에서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시험장에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기출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만 알고 있으면 시험장 가서 헷갈립니다. 왜? 시간이 부족하니까. 설문이 기니까. 그리고 다른 과목도 풀어야 되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쿡 찌르면 나올 정도까지 돼야 돼요. 그래야 실수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정도를 해놓으시고 공부를 하셔야지 우리가 출제원이 지금 변별력을 주려고 하는 기출문제를 변형하는 거, 그 다음에 출제가 기출이 안 됐던 거, 그걸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은 4번 설문이 너무나 뻔하고 이 4번 설문 같은 경우는 이게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접근 매체를 줬다고 다 돼 있고 여러분 그거 다 알고 있잖아. 방조가 된다라는 거. 근데 당황하니까 4번 문제를 그걸 생각을 못 하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번 문제는 비로소 된다, 종범에 해당되는 게 말이 안 되는 설문입니다. 이미 방조했고 방조를 2번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3번은 최신 판례입니다. 최신 판례에서 승낙한 경우도 정신적 방조가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틀린 거는 4번이고요. 자, 13번도 가보겠습니다. 죄수 문제 나오면 여러분 좀 당황하죠. 더군다나 개수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이 13번 죄수 문제는 조금 실수할 수는 있어요. 개수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근데 내용들은 되게 쉬운 설문들입니다. 자, 기억본 보세요.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 폭행을 해서 우리 절도범이 때린 경우와 강도가 때린 거 맨날
비교했었죠. 절토범이 때렸을 때는 중강도하고 공직방해가 상상력경감이 되지만 강도범이 때렸을 때는 강도 끝나고 나서 때린 게 별개이기 때문에 이건 실체적 경합이 되는 거고요. 니은번 피고인들이 재물을 강취하는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를 방화. 이건 너무나 많이 푸는 거죠. 강도살인죄. 강도살인죄하고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 별도로 성립된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 상경이라는 거 맨날 강조했잖아요. 이제 강도살인죄가 별도로 되냐 안 되냐 너무 학생들이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요즘에는 이걸 실경이냐 상경이냐를 바꿔서 많이 낸다고 그랬습니다. 실제 이번에도 지금 그걸 바꿔낸 게 아니라 실경, 상경을 바꿔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기 때문에 상경이라는 거 잘 주의하라고 썼습니다. 실체적 경합 틀린 거고, 디귿번에 이 폭처법에서 요것도 요즘에 니을번 최신 판례 있죠. 우리 기본소유되어 있는 판례지만 니을번 최신 판례 같은 경우도 이 범죄단체 우리가 요거 요즘에 최근에 출제가 많이 돼서 제가 여기서 강조를 많이 했던 겁니다. 우리가 조폭 어떤 단체에 가입을 해서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게 되면 가입과 활동은 하나의 포괄일제예요. 그래서 하나의 죄만 됩니다. 다만 그 활동이라는 것은 단체 조직원으로서 하는 활동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단체 조직의 어떤 모임에 가입, 모임에서 회의를 한다거나 이런 거 그런 것만 말하는 것이지 그 조직 단체 자체 말고 별도의 범죄가 되는 행위를 따로 해버리면 그건 별개의 범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단체 조직죄 가입죄는 이미 즉시범이기 때문에 가입하자마자 이미 죄가 돼버린 거고요. 나중에 거기서 사기를 치게 되면 별도의 죄가 따로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던 게 요게 활동과 별도의 범죄, 특히 보이스피싱 관련돼 가지고 이런 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귿번 같은 경우는 디귿번 같은 경우 보면요. 자, 범죄단체를 목적한 단체를 구성하러 가입하고 나서 그 셋째 줄에 범죄단체 구성 가입죄 또는 구성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자,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가 활동하는 거. 자, 이거 구분하라고 했잖아요. 단체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은 포괄일죄예요. 이건 실체적 경합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체원으로서 활동하는 거니까. 다만 니을번 같은 경우는 범죄단체 조직에 가입을 하고 둘째 줄 죄가 될 수 있는 공동 강요 행위를 따로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별개의 범죄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보이스피싱도 사례가 있었고 요 사건도 사례가 있었고. 그래서 요거는 실체적 경합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니을번은 상상의 가입이 실체적 경합입니다. 물론 뭐 최신 판례가 요즘에 요 판례가 최신 판례가 요것도 말고 보이스피싱도 나오고 있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만큼 디귿하고 니읒을 두 개를 잘 구별해서 외우셔야 돼요. 기출문제를 디귿 따로 풀고 니을 따로 풀면 기출문제만 이렇게 따로따로 풀게 되면 두 판례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두 판례는 계속 두 개를 제가 같이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이유는 이렇게 구별하라고 나올 때 헷갈리지 않게 구별을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개념을 정확히 좀 아셔야 되고 그래서 전부 틀린 겁니다. 자, 14번 보세요. 폭행치사죄와 상해치사죄까지 동시범을 적용하면 유추 적용되다. 이건 기본적인 문제죠. 우리가 상해죄와 동시범은 폭행치사, 상해치사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2번 공직방해죄. 우리 공직방해죄는 방해죄 들어갔다고 그랬죠. 우리 공직방해죄는 제가 공무원 폭행죄로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공무원을 폭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폭행을 하는데 자 둘째 줄 반드시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왜냐? 공무원 폭행이긴 하는데 이게 공무집행방해죄다 보니까 보호는 국가를 보호하는 것이다. 공무원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국가를 보호하는 것이다 보니까 꼭 공무원의 신체에 대해서 가릴 필요는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셋째 줄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는다. 우리가 방자 들어가면 우리 집에서 방폭하지 뭐해요 해서 방이죠. 그건 다 추상적 영범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는다는 거. 요거 항상 제가 같이 검토하라는 게 위계한 공직방해 같이 검토하라고 했죠. 위계한 공직방해는 결과 발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 공직방해와 위계한 공직방해 항상 검토를 같이 하셔야 되고 그래서 2번은 맞고요. 3번에 살인 예비죄하고 제가 음모죄 또 비교하라고 그랬죠. 예비는 준비행위가 있어야 되고 음모는 실질적 위험성이 있어야 되고 그게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3번도 보시면 예비죄가 성립해야 한 준비행위는 둘째 줄 끝에 단순히 범죄행위 의사나 계획만으로 충분하고 넷째 줄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하는 건 아니다. 당연히 틀린 거고요. 예비는 준비행위라는 외적 행위가 꼭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4번에 갑이 상습으로 A를 폭행하고 어머니 B를 전속 폭행했습니다. 자, 상습자 들어가면 전부 묶는다. 묶는데 가장 중한죄로 묶는다. 따라서 거기 단순 폭행, 전속 폭행죄 각죄별로 되는 게 아니라 상습, 전속, 폭행죄만 되겠죠. 뭐 이것도 많이 풀었던 문제고요. 그래서 맞는 건 2번이고. 자, 15번. 뭐 이것도 여러분 잘 아는 판례죠. 거기 4층 건물의 2층 내부 벽면에 설치된 분전반인데 자, 거기 셋째 줄. 건물의 소유자라만 가지고는 업무로 보기 어렵다. 원래 중요하게 많이 나오는 판례고요. 자, 2번.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해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 우리 신뢰원칙이라는 게 과시범에 있지만 신뢰원칙은 그야말로 신뢰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운전을
위반한 것을 미리 알았다면, 또 알 수 있었다면 그거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 인정할 수 있고, 3번에 야간 당직 간호사가 잘못한 판례잖아요, 이거요. 우리 또 뭐 많이 풀었던 거고, 그래서 야간 당직 간호사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당직 의사에게는 과실이 없다. 3번 판례, 3번이 틀린 거고, 4번에 이것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른 의사를 내가 관리 감독을 해서 과실 인정할 것이냐라고 할 때 밑에 셋째 줄, 다른 의사의 전적인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 다른 사람의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전공 과목에 해당이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경우는 그때는 주된 의사 책임 인정할 수 없다고 그랬었던 거죠. 그래서 틀린 거는 3번. 자, 16번. 협박죄. 자, 위헌범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특히 협박죄는 여기 뭐 맞는 지문으로 포함됐지만 협박죄는 위헌범이라고 우리 판례가 보기 때문에 학자들이 많이 비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비판하면서 그럼 위헌범인데 언제 미수가 되냐 그러니까 인지도 못했을 때 위수다라고 했잖아요. 요 자체로도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다행히 지금 맞는 지문으로 나왔지만 인지도 못하거나 지각하지 못하거나 도달하지 않았을 때 요 세 가지를 미수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나왔죠. 그다음에 이번에 체포죄 계속범이라는 거 뭐 잘 아시는 거고, 또 시간적 계속성이 있어야 되고, 넷째 줄 일시적이면 성립은 부정되어 무죄가 된다고 했는데 일시적이면 미수가 돼야 되겠죠. 체포죄는 미수를 처벌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3번 강간죄에서 강금행위 둘째 줄, 강금도 뭐 항상 기본적으로 하는 거니까, 자, 강금은 강간죄의 수단이 됐을 때는 상상적 경험이다. 다만 우리 항상 구분하라고 한 거 제가 얘기했죠. 강금에서 강도나 강간을 했는데 그 후로도 계속하면 그건 그 후로 한 걸 처벌하기 때문에 그때는 실체적 경합. 다만 이렇게 수단만 됐을 때는 상생적 경합. 자, 4번에 갑은 A로 하여금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도록 을과 공모해서 을이 차량을 주택 앞에 주차를 했는데, 자, 거기 다섯째 줄, 차량을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시키지 못하는 불편을 발생했지만 차량을 운행을 못하는 건 아니다. 따라서 이것도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것도 우리가 뭐 아주 최신은 아니지만 최근에 나왔던 판례고요. 우리가 또 기본서에서 많이 했던 겁니다. 자, 17번. 준강제추행죄는 정신적, 신체적 사정으로 인해서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상적 자기결정을 보호하는데, 넷째 줄 소극적 측면, 소극적 자유라는 거 잘 아실 거고, 이건 뭐 답이 너무 쉬운 게 1번에 떠버렸죠. 2번에 보면 범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해서 유관 또는 컴퓨터의 줌 기능을 이용해서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했을 때, 제가 우리 그 몰래카메라 찍는 거 촬영할 때 중요한 거 몇 가지 얘기했죠. 일단 아까처럼 저장 버튼 누르지 않아도 기수가 된다라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 또 하나가 우리 몰래카메라를 찍으려고 할 때 사람이 이미 있는데 그 사람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넣었을 때는 바로 발각만 돼도 바로 미수라고 그랬습니다. 다만 요것처럼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카메라를 집어넣었을 때는 그건 아직 미수가 안 된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미수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착수로 볼 수 없다라는 거, 판례. 그다음에 다 기본서에 있는 판례입니다. 70판례지만. 자, 3번에 성폭력 특례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공공연한 전시,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최신 판례 중에 하나인데 기본서에 있는 판례죠. 이것도 다수인이 차량물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거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실제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서 안 되는 거 아니라는 거. 4번에 강제추행 넷째 줄,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1번이고요. 자, 18번 명예. 자, 1번도 많이 제가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가 공익성을 따질 때 꼭 단체나 국가나 이것만 따지는 게 아니다. 1번처럼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도 배제하면 안 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2번도 굉장히 강조 많이 되는 거죠. 이거 우리 전파 가능성이라는 게, 전파 가능성 이론을 우리 판례가 취하다 보니 학자들의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파 가능성 비판을 많이 받아서 우리 판례가 요즘에 그 전파 가능성 이론을 약간 좀 엄격하게 해석한다. 그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무조건 한 사람한테 전달했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하지 않고 그 관계를 따져가지고 친척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 것. 또 하나, 이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 당연히 고의가 필요한 건 당연한 거고, 그 고의를 가능성을 그냥 가능성이 아니라 개연성까지 끌어올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 전파 가능성에서 개연성으로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이 다음에 당연히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우리 판례가 전파 가능성 비판 하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번에는 미필적 고의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자, 3번에 인터넷 등 공간에서 자신 작성된 단문의 글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표현도 지나치게 모욕적이나 악의적이지 않다면 이것도 위법성 조각될 수 있다고 했던 거. 자, 그다음에 4번도 개도 마찬가지. 이 판례들이 지금 보면 뭐 여러분들이 공부만 좀 열심히 잘 하시고 내용만 잘 이해하셨으면
그냥 단순히 암기가 아니라 내용만 잘 알았으면 뭐 1, 2, 3번 같은 것도 당연히 기본적인 판례들이잖아요. 잘 푸셨을 거고 많이 풀었던 판례들이기 때문에 4번도 제가 좀 재밌어서 좀 얘기 많이 했었죠. 여러분이 아실 것은 영상을 이용해도 이게 모욕죄가 될 수 있다는 것 첫 번째 하나. 두 번째, 근데 이 판례는 인정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그냥 희화한 거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개 얼굴 한 거 모욕죄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가지 개념 아시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고 19번에 갑을 비롯한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고 사무실 임대료를 내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등 회사 경영상이 우려되고 대표이사 최대 주주인 A의 경영력이 의심받던 상황에서 자, 사임 제안서, 이것도 78례였죠? 사임 제안서만을 전달한 행위 자체만 가지고 협박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 그다음 2번에 전자기록동 내용 탐지, 이것도 78례입니다. 이 전부 다 이게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최신 판례, 우리 기본서에 있는 최신 판례하고 최신 판례 특강했던 거 제가 일부러라도 자꾸 반복을 해드렸던 것이 이 최신 판례를 기본서에다 미리 제가 미리 넣는 이유는 기본서 랩을 자꾸 보기 때문에 그 최신 판례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있고 제가 마지막에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1년치 최신 판례를 한 번 더 언급해드린 이유는 기본서에 있는 판례뿐만 아니라 최근에 1년 것만 집중해서 한번 다시 보자는 뜻이에요. 최근에 1년 거를 그게 또 중요하니까. 실제로 최근 1년 것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것만 한번 다시 집중해서 보자는 거고, 제가 또 중요한 거는 문제 풀 때 이렇게 자꾸 올리는 이유는 기본서에 있던 거 보시는 거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더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최신 판례만 잘 보셨던 19번 같은 거 쉽게 풀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2번도 보면 요것도 제가 두 가지 강조했죠. 하나는 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전자매체, 이 특수매체 기록에는 포함된다. 특수매체 기록에는 포함이 되지만 이게 비밀 장치가 돼, 봉인 장치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노트북을 해킹해가지고 노트북을 해킹해서 거기서 비밀번호 알아낸 거잖아요. 그럼 비밀번호도 특수매체 기록에는 포함은 된다. 이게 첫 번째 하나. 두 번째, 다만 특수매체 기록에는 포함은 되지만 이게 봉인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이거를 탐지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랬던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할 수 없다는 틀린 거죠. 할 수 있다. 이거 두 가지 쟁점 중에 한 쟁점을 낸 겁니다. 자, 3번. 형법에서 거기 넷째 줄 나왔네요.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건 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요거 2번, 3번 판례 뭐 잘 두 개 구분 쟁점 잘 구분해서 아셨으면 잘 푸실 수 있었던 거고요. 4번에 자, 연인관계인 A로부터 안방에 TV를 설치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통상적인 출입 방법. 요즘에 주거침입 판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우리 주거침입을 옛날에는 주거권자의 의사만 가지고 판단했지만 지금은 태양 달도 아니고 별도 아니고 태양이라고 그랬습니다. 태양을 가지고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태양을 가지고 판단할 때 검토하는 게 첫 번째, 출입 방법이 통상적이었는지, 그다음에 승낙을 받았는지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니까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들어갔잖아요. 요청을 받고. 그럼 승낙받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설사 끝에 범죄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거 출입이 안 된다는 거. 자, 그래서 맞는 거는 3번이고요. 자, 20번. 회사 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업무상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물을 처한 자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어서 퇴사한 회사 직원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영업비밀 등을 경기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더라도 그 유출 내지 이용에 대해서는 따로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할 여지가 없다. 자, 이것도 여러분이 많이 아는 판례예요. 다만 변형했죠. 우리 실제위원들이. 자, 이렇게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전에는 다 뭐라고만 나왔냐면, 자, 회사 직원이 퇴사를 하면 퇴사 시에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그 얘기 나왔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가담하면 공동정범이 되지 않는다. 그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퇴사하고 나서 나중에 유출한 게 또 나왔잖아요. 유출 행위 자체. 그럼 유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미 기수가 돼버렸고 이 사람 더 이상 회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째 주 끝에 따로라는 말을 잘 체크하셨어야 돼요. 따로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할 여지는 없다. 그 따로라는 말을 체크를 안 해버리면 이게 지금 개수 문제잖아요. 급하게 읽다가 이거 된다고 그러는데 하고 넘어가 버리면 큰일 나요. 이거는 퇴사 시에 그 판례이긴 하지만 물어보는 게 퇴사 시에 배임죄가 되느냐를 물어본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하는 행위를 따로 업무상 배임죄를 처벌할 수 있냐를 따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내용을 잘 읽으셨어야 될 거고요. 자, 니은 봐. A는 드라이브를 구매하기 위해서, 자, 요 판례도 최근에 나온 판례죠. 이것도 기존 판례하고 좀 구분하라고 그랬었습니다. 기존에 우리 처분행위가 없어가지고. 처분행위가 없어서 뭐 금은방 해가지고 한번 착용해보겠다 뭐 이런 것들, 이건 처분행위가 없어서 다 사기가 안 되는데 이 판례는 처분행위 인정된 판례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넷째 줄, 이 지갑이 선생님 지갑이냐 맞느냐 자기 거라고 해보니까 그럼 맞으시면 가지세요라고 준 거기 때문에 이건 처분행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얘는 서기죄가 되는 판례였었습니다. 자, 디귿번에 업무상 배임죄, 이 판례도 제가 이 최신 판례 나오면서 이거 강조했었습니다. 이거 꼭 나올 거라고. 왜냐, 업무상 배임죄에서 우리 구성 요건이 타사위자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배임을 하고만 되는 게 아니라 이득을 얻고 손해를 입혀야지 되는 위헌범인데 요 이익과 손해가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A은행에서 은행을 해지를 했어요. 그리고 B은행에 새로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A은행에 손해를 주는 거고 B은행에 이득이 되지만 이거 관련성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았느냐? A은행이 해지했다고 해서 반드시 B은행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해지한 돈을 딴 데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인정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 판례가 지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론적으로 중요하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디귿번은 그대로 출제가 된 거고요. 자, 니을번도 마찬가지. 니을번도 우리 최신 기출 많이 했던 거죠. 거기 보면 주류회사 이사인 갑은 A를 상대로 주류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민사 분쟁 중에 A의 착오로 주류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된 470만 원을 보관하게 되었고 이후 A로부터 해당 금원이 착오 송금된 사정을 문자메시지 통해서 고지받았는데 자 밑에 셋째 줄 상계정산에서 반환을 거부했을 때 자 나머지 금액을 반환했고요. 자 요 판례 우리가 제가 최신 판례 강의하면서 기존에 여러분 원래 조합에서 줘야 될 돈을 자기들이 있을 때 안 줬던 그 판례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관련돼서 여러분 요거 좀 기억을 좀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요거는 상계정산에서 반환을 거부했던 것이 횡령죄가 될 것도 봤지만 실제로 이게 받을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상계정산한 나머지를 돌려줬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틀린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이 니을번이죠. 니을번 하나 틀린 겁니다. 자, 그다음에 21번 재산죄 사기죄 보복은 재산권이다. 요것도 최근에 이런 판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제가 강조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최근에 사기죄 관련해서 여기 판례가 보통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요. 최신 판례를 보면 그 전에 나왔던 판례도 똑같은 논리가 강조가 되면서 판례가 최고로 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런 판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판례도 그런 차원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판례인데 이 도급계약이나 물품금의 조달계약 체결 당시에 관련 영업이나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 계약 등의 규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이 규정을 위반했다도 우리 사기죄는 능력 있는 자만 따진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자격증을 어디서 빌렸든 어쨌든 간에 자격증을 빌렸으면 그 자격증 관련된 법으로 처벌되는 것이고 능력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이걸 기망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자 2번은 우리 카드 할 때 워낙 강조가 많이 됐던 거죠. 우리는 남의 카드를 쓰게 되면 원래 행위마다 따로따로 죄가 되는데 사기하고 공갈은 사공에게 줘야 된다. 사기하고 공갈은 편치, 처분행위가 있어야 된다. 줘야 한다. 사공에게 줘야 된다. 따라서 줬기 때문에 이건 준 사람이 다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이건 전부가 포괄일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포괄일죄가 되는 거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현관 소유자를 협박해서 카드를 갈취했고 그 사용한 것은 별도로 현관도 갈취행위가 분리해서 따로 절도죄로 거의 한 거 따로 처벌할 수 없다는 거 포괄일죄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현금인 출행일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절도죄 따로 처벌하지 않는다. 포괄일죄라는 거 아시고. 자, 3번. 자동차를 절취한 후 자동차 등록판을 떼어내는 우리 죄수론에서 언급했던 거죠. 절도죄하고 번호판 떼는 건 별거이기 때문에 이건 둘 다 처벌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4번에 절도범죄 작물 보관 의뢰받은 경우 자, 우리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보호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도둑놈이 맡긴 거 보호가치 없다고 그랬죠. 뇌물을 맡기거나 작물 보관 의뢰하는 거 이런 거 다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4번도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고. 자, 22번요. 갑은 건물 소유자로 해당 건물을 매입하기 위한 소유자금을 대납하는 조건에 해당 건물에서 2개월 동안 거주하고 있던 A가 금액을 입금하지 않자 A를 내쫓지 못한 아들인 을에게 자 이것도 우리 최신 판례에서 제가 강조 좀 했습니다. 아들이라는 거 중요하고 아들이라는 거. 자, 이 사람이 소유자는 갑인데 을이 했어요. 을한테 시켰습니다. 그래서 을이 A가 거주하는 곳에 현관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했을 때 자 마지막에 보면 권리행사방해죄의 교사죄가 성립하느냐. 권리행사방해죄는 내 물건을 손절해야 돼요. 내 물건을 손괴하거나 절취해서 남의 권리를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내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갑이 을한테 교사를 했는데 을이 권리행사방해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갑도 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판례고요. 자, 2번 갑이 타인 소유 토지 이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권한시 건물을 요거는 우리 지난번에 시험에도 나왔는데 또 나왔죠. 이번에 또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는 사례 형태로 나왔는데 어쨌든 자 남도 못 쓰게 하고 나도 못 쓸 때 그때가 손괴가 되는 거지 남을 못 쓰게 하고 내가 쓰는 건 손괴가 아니라고 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남의 물건을 훔쳐갖고 쓴다고 했을 때 손괴가 되는 게 아니라 절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땅에다 건물을 지으면 내가 건물을 지어서 내가 땅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이용을 못할 뿐이지 내가 이용하는 건 손괴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손괴죄에 해당한다 그러면 틀린 거고요. 3번
건물의 임차인인 갑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B에게 양도했는데, 자, 양도. 우리 채권 양도는 다 죄 안 되는 걸 다 받겠다고 그랬죠? 채권 양도 횡령죄도 안 되고 배임죄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채권 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자기 사무예요. 자기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배임죄가 안 되고, 그다음에 돈을 받은 거는 변제받은 무조건 변제받은 사람 거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자기 소유가 되니까 역시 자기 소유, 자기 돈을 쓴 거니까 또 횡령죄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4번에 PC방에 게임을 하러 온 A로부터 2만 원 인출했더니 5만 원 인출한 거죠. 제가 얘기했죠. 돈 인출하더니 컴퓨터를 사갖고 와버렸다고. 자, 이거는 무슨 죄가 된다고? 컴퓨터 사기, 컴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사갖고 와버렸다. 너 왜 그거 사갖고 와? 이렇게 2만 원 빼오라고 했더니 5만 원 빼왔어? 왜 컴퓨터를 사갖고 와? 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건 컴사가 되는데 또 하나 주의할 게 또 하나 있다고 그랬죠. 초과된 부분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차액 상당에 대해서 컴사가 된다. 그거 잘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맞는 건 4번이고 23번 문서죄. 공전자 기록 등 부실기재죄 의 구성요건인 부실의 사실 기재는, 자, 우리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죠. 우리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는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을 처벌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한테 일반인이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원이 촉탁을 하거나 법원의 명령에 의한 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셋째 줄에 법원의 촉탁에 의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자, 2번. 작성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해서 문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문서 행사에 상대방이 자격 문서 사실 알았다거나 작성자가 그 문서에 모용한 자격과 무관한 직인을 날인할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자격 모의한 사문서 작성의 범위와 행사할 목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행사할 목적이 인정되죠. 일단은 범인이 이런 행사할 목적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고, 특히 자격 모용 같은 경우는 상대방을 속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자격 모형은 저 사람이 자격을 써도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만 해도 인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자격을 모용했다는 걸 알았다고 하더라도, 또는 직인을 날인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외관에서 봤을 때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돼버리면 당연히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요. 3번. 자, 명의인을 기망한 거, 우리 서명표치 사건입니다. 서명표치 사건은 3번, 이건 위조로 본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셋째 줄 날인자의 의사에 반한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므로 위조죄가 성립하고, 4번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 우리 부정행사죄가 되려면 OX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부정행사죄는 권한이나 용도를 가지고 OX가 돼야 돼요. O 하나 X 하나 해야 되지 OO나 XX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자, 권한 없는 자가, 권한이 없으니까 용도는 맞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니면 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고, 자, 24번. 공무원의 직무, 자, 1번 우리 직무 유기죄는 버려버릴 정도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따라서 거의 태만이하거나 이런 건 유기죄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예 버려버린다. 직무를 다 버려버릴 정도로 방치할 정도가 돼야 된다. 자, 2번 경찰공무원의 지명수비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하나의 행위가 자기도 되고 부자기도 되죠. 범인도피도 되고 직무유기도 되기 때문에 둘 다 성립할 때는 자기범만 성립하고 부자기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고, 자, 공무상 비밀 누설에서 비밀은 이것도 많이 하는 거죠. 셋째 줄에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법령에서 비밀로 규정이 꼭 되어야 되는 건 아니다. 한정대 다 틀렸고, 4번에 통고 처분이나 고발할 권한이 없는 세무공무원이 권한자에게 고발 조치를 건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유기죄는 직무유기는 안 된다고 그랬었습니다. 자, 25번 뇌물죄. 자, 기업번도 너무 여러분이 잘 아는 판례죠. 이것도 나중에 임용이가 무효라고 해도 수뢰죄 된다는 거. 자, 이 니은번 타인을 기망하여 뇌물을 수수했을 때, 자, 속여서 뇌물 받으면 사기죄도 되고 수뢰죄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수뢰죄도 되고, 다만 동시니까 당연히 상경이 돼야 되죠. 그래서 능력도 없는 놈이 해주겠다고 돈 받으면 상경이라고 써요. 사기죄하고 수뢰죄, 배임수뢰죄 전부 다 상경이에요. 디귿번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빙자하여 타민의 재물을 갈취했다. 자, 우리 갈취를 했는데 직무와 관련돼서 하게 되면 그나마도 술죄가 될 수 있는데, 직무집행을 빙자했을 뿐이라는 건 직무집행과 관련이 없다는 뜻이죠. 따라서 이거는 수뢰죄는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상대방은 뇌물을 준 게 아니라 갈취를 당한 것이다. 공무원이 칼 들고 와서 돈 뺐으면 그건 증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그건 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랬고, 리을번 알선 수뢰죄에서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려 하면 요거 주의하라고 그랬죠. 친구나 친족 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출이 이렇게 많이 됐었잖아요. 요거 특히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관계나 친족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 이렇게 살짝 집어넣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틀린 거고요. 그래서 틀린 것이 나하고 라 두 개 틀렸고요. 26번 둘째 줄 호구부입니다. 우리 위궤양 공지방에 되는 거 몇 개 있죠. 호구로 진단, 호구부, 진단서, 이런 공모 입찰, 그다음에 짱하고 그 회사의 사장하고 공모한 거하고 입찰 이런 걸 하면 다 위궤양 공지방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과속 단속 카메라.
자, 위계항공지방에는 수사기관을 속이는 건 위계항공지방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수사할 권한과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법원을 속이는 경우, 수사기관 속이는 경우 위계항공지방 안 된다. 단속을 피하는 것도 위계항공지방 아니다. 그래서 2번도 당연히 안 된다. 수사기관을 속여가지고 위계항공집 되는 것이 딱 하나, 소변이나 혈액을 바꿔치기 하는 거, 이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3번에는 소변을 바꿔치기 때문에 위계항공집 병행이 된다. 4번, 자발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가장한 거. 제가 요거 조심하라고 그랬죠. 자, 우리 조심할 게 뭐가 있냐면 위계항공지방의 범인도피, 증거인멸, 증거위조죄들이 엄격하게 공부를 안 해놓으시면 기출만 단순하게 풀면요 헷갈리게 돼 있어요. 자, 내가 범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죄가 되긴 돼요. 내가 범인이라고 죄가 되긴 되는데 그게 무슨 죄가 된다고 그랬죠? 딱 하나.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하면서 죄가 되는 거 딱 하나 있다고 하는 게 바로 요거 제가 범인이라고 얘기하는 거. 근데 그거는 범인도피죄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범인도피죄가 되는 것이지 그게 증거인멸이나 뭐 위계항공 이런 거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헷갈리게 나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딱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범인이다라고 하는 건 위계항공죄 안 돼요. 근데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제가 범인이라고 한 걸 범인도피로 풀고 나버리면 왠지 죄가 된다는 격밖에 안 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죄가 된다고 생각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을 해 놓으셔야 돼. 그래서 수사기관한테 거짓말하는 것은 수사기관한테 거짓말하는 건 죄가 딱 하나밖에 없다. 딱 하나 되는 게 제가 범인입니다. 범인도피죄. 그거 말고는 수사기관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무 죄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위계항공지방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자, 27번. 위증죄. 위증죄는 거짓말했는데 선서위반죄라고 했어요. 위증죄는 선서위반죄이기 때문에 양심에 반해야 되기 때문에 셋째 줄 법률적 평가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은 위증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억번 틀렸고 니은번.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걸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 범인이 자기 살려고 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 범인인지나 증거인멸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니은번은 맞고 디귿번. 자신을 위해서 증인도피하기 마찬가지죠. 자신을 위해서 증인도피게 한 결과 다른 사건이 그렇게 간접적으로 됐다고 해도 범인은이나 증거인멸 안 됩니다. 자, 증인도피 성립한다 X. 니을번에 우리가 증거위조죄하고 위증죄 구분하라고 그랬죠. 우리가 증거가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가 있는데 요것도 많이 헷갈리니까 이렇게 구분 꼭 해놓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형소법에서도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를 구분해서 우리 진술증거에서 전문법칙에서 진술증거에는 정보치 적용되고 비진술 적용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형법에 와서는 이 증거위조죄와 관련된 걸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비진술증거만 증거위조죄가 됩니다. 진술증거는 위증죄로만 처벌해요. 요건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 이렇게 구분을 딱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 안 틀립니다. 사람의 진술증거는 위증이 되지 않는 한은 처벌하지 않아요. 이렇게 비진술증거만 증거위조로 처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이 지금 보면 요것도 딱 그런 문제잖아요. 지금 보니까. 자, 거기 니을번에 보면 제3자의 대화를 하면서 녹취록 나왔죠. 자, 녹취록은 자, 사람의 말은 증거위조죄가 되지 않는다. 다만 그 사람의 말이 녹음이 돼버리면 뭐까지 녹음이 된다? 주변 상황까지 다 녹음이 된다. 그럼 이 녹취록, 녹음 테이프나 녹취록 뭐가 된다? 이건 증거물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것만 하나 좀 주의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증거위조죄를 구성하는 것이고요. 자, 무고죄. 무고죄는 끝에 피무고자 승낙이 있어도 국가대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고죄 성립한다. 그래서 맞는 것이 남아 2개입니다. 28번. 자,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해서 범죄를 수사할 때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자, 이것도 기출됐던 거죠. 넷째 줄 이유를 명시한 서면만을 보내는 게 아니라 서류까지 같이 보낸다고 그랬어요. 기출에서 많이 풀었을 것이고 서면만이 틀린 거고 2번. 동일한 범죄 사실을 수사하게 되면 송치할 걸 요구할 수 있다는 거, 송치해야 된다는 거. 3번. 송치하지 아니한 거, 불송치죠. 우리 불송치는 불구제로 외웠습니다. 불구제. 불송치는 90일 이내 재수사를 요청한다. 그래서 송치하지 않은 것일 때는 위법부당할 때는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자, 이것도 주의하라고 제가 강조 좀 했었습니다. 불송치를 재수사로 요구를 했을 때 재수사 후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할 수도 있지만 재차 불송치 결정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재차 불송치 결정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하나 체크해 두시고 4번에 부패범죄하고 경제범죄만 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자, 29번 압수해. 압수영장은 뭐 이거 워낙 많이 강조되는 거기 때문에 잘 아실 거고 반드시 제시해야 되고 특히 처분을 받는 자가 피의자일 때는 사본까지 교부하라는 거 이번에 법이 새로 들어왔던 거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그랬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압수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급소 권료할 때, 자, 급소 권료할 때 나왔을 때 사후 제시하는 것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만 가능하다고 그랬죠. 압수영장은 이런 걸 하면 다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자, 3번. 그래서 압수영장은 반드시 사전에 제시해요. 자, 3번.
급속을 요한 때, 통지의 예외 사유인 급속을 요한 때라는 것을 우리 판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 미리 알려주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그럴 때를 예민한다. 자, 4번. 압수 영장을 집행해서 A 회사에 팩스로 영장 사본 보내는 거 안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뭐 압수조서나 목록도 안 줬다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판례 2개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압수 목록을 주는 것은 팩스로 줘도 괜찮아요. 다만 영장은 팩스로 주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판례 2개 기억하라고 그랬고요. 자, 30번에 가보시면 체포, 기업번 경찰관들의 성폭력 범죄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체포 절차에 착수했는데 이것도 최근에 나온 판례죠. 중요한 판례였었고, 자, 일단은 체포영장을 근거로 착수했는데 그 뒤에 보면 특수공직방위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버렸네. 그럼 어차피 이 체포영장은 굳이 제시할 필요가 없다 그랬었던 거고요. 그래서 제시해야 된다 X. 니은번의 긴급 체포 요건은 뭐 사후에 밝힌 사정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체포 당시 상황도 너무나 많이 하는 거고. 자, 디귿번 요것도 마찬가지. 둘째 줄에 긴급 체포 석방은 즉시 보고, 그다음에 검사는 30일. 우리 쯔쯔 30일 했던 겁니다. 즉시 30일. 그다음에 니을번에는 48시간의 구속영장 청구하는데 마찬가지 이것도 48시간 계산점은 체포 시간이라 인도시라는 거. 박스 문제이긴 한데 아주 쉬운 판례들만 넣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니을이 틀린 거고요. 31번. 이것도 굉장히 쉽게 나왔죠. 수사상 증거보전과 증인신문. 증거보전은 수사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공소제기 외에도 1심 1회 공판길제의 하나여야 되지만 재심 안 된다는 거 강조했었고요. 그다음에 2번도 제가 증거보전하고 수사상 증인신문은 수사를 시작해가지고 1회 공판기일 전, 딱 그 사이만 된다고 그랬으면, 따로 수사 시작하기 전 내사 단계 안 되고 1회 공판기일 이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2번에 피의 사실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 2번에 둘째 줄. 수사를 시작해야 되니까 피의 사실이 존재해야 되고, 셋째 줄 내심의 혐의 많고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3번. 우리 증거보전에서 주의할 건 뭐였죠? 증거보전은 증거를 조사하는 것만 되기 때문에 피의자를 조사해달라고 안 된다. 그래서 둘째 줄 피의자 신문을 청구할 수는 없다. 또 중요한 거. 피의자 신문이 안 될 뿐이지 공범은 증인하고 똑같기 때문에 공범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 당연히 가능하다 했던 거고요. 자, 4번도 마찬가지. 굉장히 강조 많이 했죠. 수사상 증인 신문은 수사의 성격이기 때문에 수사 서류다. 따라서 당연히 검사가 보관하는 것이고, 증거보도는 공판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보관한다.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수사상 증인 신문을 법원이 보관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증인 신문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증인 신문에 관한 서류는 법원이 보관하는 게 아니라 검사에게 보내야 되고요. 열람 등사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수사상 증인 신문은 수사의 성격이기 때문에 열람사 안 해주고, 증거보도는 공판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열람사 된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틀린 거는 4번이고요. 뭐 쉽게 풀 수 있었을 거고요. 32번. 자, 1번도 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효력이 상실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했더라. 자, 재구속입니다. 제가 피고인 구속은 원래는 우리 범위가 아니라고 그랬죠. 다만 제가 올해 1차 시험 보고 나서 피고인 구속 파트가 출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구속 파트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피고인 구속 파트 제가 언급을 해드렸었고, 또 하나 원래 재구속은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할 때만 재구속이 됐고, 법원이 피고인 구속할 때는 그런 재구속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여기 그거예요. 법원이 구속기간 만료로 다시 재구속하는 거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자, 2번. 우리 적부심은 우리 했다는 거, 482로 이사 가면 불복할 수 없다. 돈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외웠어요. 자, 48시간, 24시간 불복할 수 없는데 돈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보증금 날 조건부, 요것만 항고할 수 있다. 맞고,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거, 우리 수임판사 재판 불복할 수 없다는 거 당연한 거기 때문에 항고도 안 되고 준항고도 안 된다. 3번 설문이 너무 쉽게 나왔죠. 4번에 구속영장의 효력은 둘째 줄 범죄사 시험 미치고, 역시 마찬가지 이중구속, 요거 이중구속이죠. 위법이 아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32번이나 뭐 31번이나 이렇게 답이 굉장히 쉬운 걸로 뜨는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답이 너무 뻔한 게 뜨면 1, 2, 3번을 몰라도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이건 이렇게 공부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면 올해 1차도 여러분 시험 제가 총평할 때 많이 말씀드렸죠. 올해 1차 시험도 잘 보면 과거에는 답이 정말 뻔한 게 떴기 때문에 모르는 게 나와도 맞출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그렇지 않은 경향이 많이 나와요. 요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가 나왔지만 이제 출제위원들이 지금 잘 보시면 답이 어려운 걸로 돼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 얘기는 제가 계속 얘기했죠. 기출문제만 가지고는 변별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변별력을 주는 방법은 기출이 아닌 걸 갖고 변별을 주고 기출을 변형해서 변별 주는 것밖에 없다. 그럼 기출문제만 죽어라고 하는 사람은 점수는 어느 정도 나와도 안 됩니다, 합격이. 그래서 우리가 합격하려면 기출을 변형하는 걸 맞출 수 있어야 되고 기출이 아닌 걸 맞출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거기에 최신 판례도 포함됩니다. 자, 그게 일단은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자, 33번 기억번에 요것도 최신 판례 했던 거죠. 자, 거기 수사기관의 압수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 처리장 시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원격지 클라우드. 자, 원격지 클라우드 전자정보 영장에 적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었습니다.
자, 원격지에 있는 거 제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원격지에 있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영장이 그 원격지를 할 수 있다고 적혀 있거나 아니면 비밀번호를 다른 영장에서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영장으로 받거나 아니면 이미 제출받거나, 그리고 그냥 단순히 로그인 되어 있는 것만은 안 된다. 그 판례 네 가지 비교해서 같이 꼭 알아둬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기억번은 특정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맞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보세요. 수사기관이 피의자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에 가름하여, 자, B번 영장을 받았으면 이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디귿번은 허용되지 않는다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기억번하고 디귿번 뭐 이것만 아시면 안 돼요. 전부 다 미음번도 보세요. 미음번. 그래서 셋째 줄에 넷째 줄 보면 클라우드에 접속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임의로 제공한 거, 임의 제공을 볼 수 있다. 이것도 나왔잖아요. 제가 네 가지 정확하게 언급했던 거, 그 네 가지가 지금 세 가지가 나온 겁니다. 같이. 이거 같이 언급할 때 제가 꼭 같이 공부하라는 이유라 이래서 그래요. 이게 어떻게 그냥 하나의 판례를 하나만 따로만 알게 되면 헷갈릴 수 있는데, 하나를 할 때 헷갈릴 만한 걸 같이 다 정확하게 정리를 딱 해놔버리면 헷갈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하실 때도 뭔가가 나왔을 때는 비교할 수 있는 게 나오면 꼭 같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헷갈리지 않게 해놓는 작업을 꼭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실제 시험장 가서 아는 문제를 안 틀려요. 헷갈리는 것도 여러분이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 실제 제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하는 거는요, 헷갈리질 않아야 돼요.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렇게 비교가 될 만한 것들을 전부 다 구분을 해서 딱 정리가 딱 깔끔하게 끝나가 돼 있어야 그게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겁니다. 자, 밑에 이제 다시 올라가서 니은번을 보시면, 수사기관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혐의와 관련된 전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에 우연한 유관 발견 원칙에 의해서 별도 영장 수사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틀린 거고. 자, 그 다음에 니을번. 자, 니을번도 최근 판례였죠.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 사실 관련된 정보를 선별. 자, 선별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선별 나오면 원래는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가 문제가 나오는데, 최근 판례는 선별해서 그 나머지 관련 없는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요게 폐기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으면 이것도 역시 영장 없이 압수한 거와 똑같은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34번요. 거증책임. 1번 판례도 많이 강조했었던 거죠. 우리가 보통 거증책임을 검사에게 주는데, 검사에게 증명하라고 하려고 했더니 양심에 관한 것은 검사가 증명하기 어렵더라. 그래서 특례를 인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법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 구성 요건이기 때문에 검사가 증명해야 되지만,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는 사유통사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존재를 주장 증명하기 좀 더 쉬우므로 검사가 증명 책임을 다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를 해서 피고인에게 자기가 양심이라는 걸 말하게 하고 소명하게 하고 검사가 그걸 탄핵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자, 2번. 자, 검사가 임의성 의문점 없애는 건 당연한 것이고, 3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공표사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 존재로 수긍할 만한 소명자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이를 제시할 소명자라도 적어도 허위세에 하는 검사의 증명 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춰야 된다. 당연한 거죠. 이것도 검사의 엄격 증명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 4번.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 시행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사에게 증명 책임이 원칙이나, 자, 제가 아까 언급했죠. 당연히 엄증입니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 구성 요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엄증이고, 제가 거기다 하나 더 하시라고 했잖아요. 우리 검사가 우리 전파 가능성이 하도 판례들이 비판을 많이 받다 보니까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하는 거, 그건 원래 이론상 당연한 것이고, 가능성을 개연성으로 해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한테 얘기만 했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하지 않는다. 같이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4번은 자유로운 점이 틀린 거고요. 자, 35번 위법수입 증거. 1번에 자, 위법하게 압수해놓고 셋째 줄 이미 제출 동의서 받는다고 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증거를 할 수 있다고 하면 틀린 거고. 자, 2번에도 마찬가지. 우리 사적인 영역. 자, 둘째 줄 사인 간에 공개되지 않은 대화. 자, 사인 간에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통비법 취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제3자가 권한 없이 개인의 전자우편을 무단으로 수집한 것은 비록 그 전자우편 서비스가 공공된 성격을 가지는 것이 하더라도 증거로 제출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위수증이죠. 위수증. 제3자 사인에 의한 위수증입니다. 그럼 사인에 의한 위수증이기 때문에 사인에 의한 위수증은 증거를 공익과 사익을 비교해서 증거를 쓸 수 있죠. 따라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면 틀린 거고요. 그다음에 3번에도 이거 좀 주의 좀 하시라고 했던 겁니다. 원래 둘째 줄 끝에 압수조서, 압수물 같은 거 안 하면 위법이지만, 자, 둘째 줄 끝에 처음에 있는 유류물이라고 했잖아요. 버린 물건. 자, 유류물은 우리가 원래가 위수증을 따질 때는 그 위수증을 실질적으로 침해했냐를 따지는데, 압수조서나 압수목록은 상대방이 있을 때, 뺏은 사람이 있을 때 그 뺏긴 사람에게 대해서 그 물건을 찾게 하기 위한 건데, 유류물은 떨어져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누가 찾을 사람도 없고, 따라서 그 사람이 뭐 참여권을 보장하고 이럴 필요도 없고,
따라서 유르메디 경우는 이걸 하지 않아도 이걸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건 위수증이 아니다라고 했던 거. 고팔리가 나온 거고요. 자, 4번. 경찰이 영장에서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탐색하던 중에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이 기록된 파일을 발견하여 이를 별도의 수사 및 복제에 출력한 경우에 참여의견을 부여하지 않을 수 된다. 이건 뭐 당연히 안 되죠. 참여의견 보호해 주는 거고. 그래서 맞는 건 3번이고요. 36번. 자백에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하는 이유가 있을 때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진술거부가 고지하지라면 위수증이기 때문에 당연히 못 쓴다. 자, 2번 역시 판례 둘째 줄에 보면 항소 이유서에다가 돈이 급해 지어서는 안 될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밑에 줄 보니까 항소심 공판기일에 항소 이유서를 진술을 했습니다. 다만 검사의 신문에 부인하고 있죠. 자백으로 볼 수 없다는 거고 당연히 뭐 잘 이것도 판례 공부하셨을 거고 자백한 거다 X. 자, 3번에 우리 검찰 주사가 한 거, 검찰 주사가 피해 사실을 자백하면 가볍게 처리하고 부가적인 보완 처분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작성해 준 거 당연히 증거로 안 되겠죠. 약속이나 기망이 들어가니까. 자, 4번도 마찬가지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는 이유가 있는 자백은 인과관계의 존재가 추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주제로 인정하려면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인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임의성에서 임의성, 인과관계 이거 다 추정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존재하지 않는 게 인정돼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그 틀린 거는 2번이고요. 37번 전문증거. A가 B에게 행한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A가 그런 내용이. 자, 사실 자체. 진술했다는 것 자체일 때는 전문증거 아니다. 근데 셋째 줄, 그걸 전문증거 아니어서 증거를 인정했지만 A의 넷째 줄, 진술 내용. 자, 진술의 내용의 진실성, 그럼 전문증거. 따라서 그때는 다시 전문증에 해당하게 된다. 자, 2번. 자, 알선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통해서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이 외국 연수를 가진 감으로 사례비를 줘야 한다는 말을 들은 증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전문증거 이거 제가 계속 이거 강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이제 여러분 그 시험 문제를 쉽게 내지만 변별력 있는 설문을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해요. 출제위원들이. 그러면 형소법 파트에서 변별력을 늘려면 전문증거밖에 없어요. 특히 전문증거에서 전문증거는 아니냐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거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전문증거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게 전에 듣는 증거이기 때문에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이 나왔을 때 목격자가 나와버리면 전문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목격자가 나오면 전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전문증거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 나오면 꼭 목격자인지를 확인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이 나왔을 때 목격자가 아니면 그건 전문증거, 목격자가 아니면 전문증거고 목격자면 전문증거라 보시면 전문증거 아닌데 지금 보시면 알선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증인이 나왔잖아요. 증인이면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목격자인지를 잘 보시면 돼요. 알선술제 이거 들은 사람은 피해자잖아요. 피해자는 목격자입니다. 피해자는 당연히 목격자이기 때문에 제가 피해자한테 들은 것도 기본적으로 목격자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목격자의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전문증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내용만 알고 있으면 간단하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자, 3번. 피고인이 피해자의 협박 문자. 자, 협박 문자는 당연히 전문증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 자, 또 하나. 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물건, 비진술 증거. 물건이 나오면 역시 또 전문증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증거물이 나오면 사람이 아닐 때는 증거물인지를 보라고 했어요. 그럼 사람이 아니면 증거물이 돼버리면 전문증거가 아니다. 그래서 증거물로 나오는 게 협박 문자, 부도수표. 이 두 가지 잘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이거 당연히 증거물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문증거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A가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면서 이것은 신의 명령을 집행하는 것이다라고 정신상태, 이건 정신상태죠. 자, 이 정신상태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용을 증언하는 경우 당연히 증인이 나왔고요. 이걸 본 사람이 직접 나왔습니다. 본 사람이 직접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람이 나오면 목격자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38번. 38번의 1번 같은 경우는 우리 재전문 굉장히 많이 연습했습니다. 사례 문제 풀면서. 이게 사례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설문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A가 B와의 개별 면담에서 대화한 내용을 피고인 갑에게 불러주었고, 자, A가 B에게 갑에게 불러줬습니다. 자, A 동그라미, 갑 동그라미, A에서 갑으로 화살표. 자, 그 다음에 갑이 그 내용이 기재된 갑의 업무 수첩. 자, 갑이 다 업무 수첩에 적었으니까 갑에서 업무 수첩으로 또 화살표. 그럼 화살표가 두 번 나왔죠? 재전문 증거다. 업무 수첩이니까 재전문 서류다. 303조 1항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이걸 증거력은 A에서 갑으로 가는 거 316조, 갑에서 업무 수첩으로 가는 거 303조.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증거로 쓸 수 있다. 우리 많이 했던 거예요. 자, 2번. 공소지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했던 사법경찰관이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해서 한 진술을 할 경우, 한 진술을 증거로 하려면, 자, 경찰관이 316조 1항인데 우리 항상 그랬습니다. 자, 조두순을 조사한 경찰관이 법정에 나오면 조두순이 멀쩡했을 때 했던 말을 전해줘야 된다. 밑에 줄 있죠? 당시 피고인이 증언 능력에 준한 능력을 갖춘 상태에 있어야 된다.
자, 3번. 피해자가 1심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에 대해서 실질적 진정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면, 자, 핵심이 이거죠. 자, 거기 뒤에 보면 증언이 나왔어요. 우리 증언이 증거로 나오면 전문 증거일 때는 316조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316조인데 밑에 둘째 줄 봤더니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아, 그러면 조두순이 아니고 나영이다. 자, 사람이 나왔는데 조두순한테 들으면 316조 1항, 나영이한테 들으면 316조 2항. 근데 이건 피해자, 나영이한테 들은 거니까 316조 2항. 그럼 316조 2항은 요건이 필특이 돼야 되죠. 근데 필특인데 필요성 요건을 따지려고 봤더니 첫째 줄 1심 법정에 나왔었대요. 자, 1심 법정에 나왔으면 필요성 인정 안 돼요. 따라서 이건 증거로 못 쓰는 겁니다. 자, 4번에 적부신문조서는 당연히 315조고요. 그래서 틀린 건 1번입니다. 39번. 경찰에서의 진술조서의 기재와 당해 사건의 공판정에서 같은 사람의 진술조 진술이 상반되더라. 상반돼서 어느 걸 믿을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이다. 자, 2번. 호흡 측정기하고 혈액검사는 당연히 혈액검사의 측정기가 더 정확하다. 3번. 성추행 피해자 추행 당시 항의자에게 항의하지 않은 사정이나 다른 피해자 먼저 진술한 사정. 자, 제가 이 자유심증 쉬운 판례들만 나왔는데 3번 판례도 제가 강조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요즘에 피해자다움 이런 거 자꾸 얘기하면 실제 법정에서도 가중처벌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이런 거 부정할 것이 아니랐던 거. 자, 4번. 이것도 많이 아시는 판례죠. 그리고 다른 사건의 형사 판결은 둘째 줄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지만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될 뿐이지 그때 밝히지 않은 내용들이 이면 약정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버리면 뒤집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배척할 수 없다. 자, 40번. 사례치고는 쉽게 나왔어요. 물론 사례를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사례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 왜냐? 제가 한창 사례 문제 풀 때 밑에 있는 1, 2, 3, 4번만 풀라고 했죠. 사례도 문제를 푸는 방법이 중요해요. 사례 백날 많이 풀어봐야 풀 수 있는 방법을 모르면 그거 풀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사례를 풀 때는 사례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1, 2, 3, 4번을 먼저 읽어보시고 그걸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빨리 끝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해결되지 않는 것만 사례로 가서 문제를 푸셔야 빨리 실제 풀 수 있습니다. 그럼 1, 2, 3, 4번을 보시면 1번 보세요. 갑과 을이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금원을 지급받는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 지급행위시마다 별개의 사기죄가 되냐. 일단 여러분 느낌이 벌써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받았으면 포괄이죄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별개의 사기죄 안 된다는 걸 일단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혹시 모르니까 이따 확인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2번. A가 증언을 거부하면 갑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것인데 이 경우 A의 증언 거부가 정당한 증언 거부는 행사를 하더라도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데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출문제만 푸신 분들은 이런 걸 못 풀어요. 근데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풀면서 그 사례의 내용을 정확하게 아신 분들은 우리가 증언 거부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증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314조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고 그 증언 거부권에서 반대 신문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는 걸 반대 신문권 왜 그걸 증거로 못 쓰게 하느냐? 반대 신문권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근데 증언 거부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든 정당하지 않게 행사하든 상대방이 반대 신문을 못 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못 하는 게 똑같이 취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 원문에도 있잖아요. 이건 너무나 기본적인 얘기인데 이런 거를 기출문제를 안 풀었으니까 모른다라는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공부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는 당연히 알아야 될 내용은 결과를 알기 위해서 당연히 알아야 될 내용은 알면서 하시면 어차피 시험 문제도 그 내용이 나와요. 전혀 엉뚱한 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결과만 외운 사람들을 걸러내려고 이런 걸 내는 거예요. 결과만 외운 사람은 내용도 모르고 결과를 외우니까 내용을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결과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내용을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온 거 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이거 처음 보는 사람 이러시면 안 돼. 그리고 우리가 이미 설명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게 반드시 차이가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증거를 못 쓴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당연한 내용이네 이러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럼 2번이 답이 딱 떠버렸잖아요. 그럼 다른 거 안 보고도 금방 풀 수 있는 겁니다. 3번도 보세요. 퇴직 이후에 금원을 송금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요거는 퇴직 이후에 송금받았으니까 이게 사기죄가 되는지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만약에 A가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지 않고 조서에 대해서 기재된 바와 같이 내가 말한 것은 맞다라고 얘기했다. 자, 내가 말한 것은 맞다라고 했으면 성립의 인정을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봤더니 거짓말이다.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거네. 근데 보시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지를 봤는데 A가 피고인이 아닌데 A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우리 피고인을 꼭 피고인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A가 피고인이 아닌데 내용 인정 필요 없죠. 지금 내용 인정하지 않아도 증거를 못 쓴다는 건 벌써 이거 딱 보시면 느낌이 잘못된 것 같다라고 느낌을 잡으셔야 돼요. 자, 설문 사례로 가볼게요. 연구실을 함께 운영하는 갑과 을은 소속 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 명령으로 갑 X학교 법인에 지원금 지급을 신청해서
지급받은 금원을 연구시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공모를 했는데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자, 공모하고 1월부터 12월 받았으니까 아까 했던 거 맞네. 이건 포괄일제네. 별개의 사기죄. 틀린 거네. 바로 확인하시고. 그래서 총 12회에 걸쳐 쭉 받았는데, 자, 다만 봅니다. 6째 줄, 7째 줄. 다만 을은 2020년 8월 퇴직 나왔네요. 자, 아까 퇴직하고 나서가 사기죄가 되는지를 봤는데, 2020년 8월에 퇴직했어요. 벌써 무슨 문제인지 알겠죠? 지금 이미 돈을 쭉 받아오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자, 공모한 사람이 퇴직을 해가지고 처벌을 안 받으려면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관여하지 않았다니까 이탈을 물어보는 거구나. 그럼 이탈이 되려면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이탈이 되는데 이미 돈 받다가 이탈했으니까 이탈이 될 수 없겠구나. 그럼 이건 사기죄 되네. 그럼 아까 나왔던 3번이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 게 틀린 거구나. 금방 찾을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아까 2번 설문만 읽어도 답을 금방 찾을 수 있지만 이러면서 답을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답을 찾으셔야 돼. 사례 문제처럼 문제를 다 읽지 않고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와요, 사례는. 그래서 사례는 문제만 문제 푸는 방법만 잘 아시면은 다른 문제보다 빨리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사례 앞에 있는 내용을 안 읽어도 돼요. 그런 판례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설문 4개 중에 안 보고도 풀 수 있는 게 2개 이상은 나와요, 보통. 그러니까 이걸 멍청하게 그냥 앞에 있는 걸 다 보고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멍청하다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바보스럽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는 굉장히 시간이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하고, 실제 공부할 때는 사례를 잘 보시면서 쟁점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셔야 돼요. 다만 실제 시험 가서는 1, 2, 3, 4를 먼저 읽는 거. 그래서 제가 연습할 때는 1, 2, 3, 4를 먼저 읽는 연습을 자꾸 하시라고 했잖아요. 그거 읽고 문제가 되는 것만 가서 사례에 가서 확인하는 거. 이렇게 꼭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그거 가고, 그 다음에 밑에 셋째 줄 보시니까 A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네. 나왔네요. 더 이상 확인할 것도 없구나. 참고인 진술조서라면 내용 인정이 필요가 없죠. 성립 인정하면 증거를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4번 설문이 틀린 것이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자, 제가 말을 좀 빨리 했습니다. 제가 평상시보다 말을 굉장히 빨리 한 이유는 이번 시험이 좀 쉬웠어요. 쉬웠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갖고 천천히 오래 설명한 이유는 여러분이 그렇게 필요성이 없을 것 같고,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빠르고 간결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어느 정도 아신다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여러분이 감안을 좀 해주시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 시험이 쉬웠다, 공부 이제 대충 해도 된다, 이렇게 하시면요 합격 점수가 안 나와요. 여러분 작년 2차 시험 엄청 어렵게 나왔죠. 올해 1차 시험 엄청 쉽게 나왔죠. 공부 대충 한 사람은 작년 2차에도 떨어지고 이번 1차에도 떨어집니다. 똑같이 떨어져요. 다만 올해 1차는 기분만 좋아요. 왜?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작년 2차 같으면 공부 대충 하면 꽈락 나와요. 뭐 40점, 50점, 60점 나와. 그리고 울어요. 또 올해 1차 나오면 한 80점 나와요. 그리고 떨어져요. 그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이 실제로 정말로 하시려면 쉽게 나오나 어렵게 나오나 어느 경우나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받을 수 있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다른 거 없어요. 100점 맞을 필요 없습니다. 남들이 틀리는 것만 내가 맞출 수 있으면 돼요. 남들이 맞추는 거 다 맞추고 남들이 틀리는 것만 내가 한두 개만 더 맞추면 내가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남들이 맞추는 거 나도 맞추죠. 왜? 기출문제는 다 맞추니까. 기출문제만 보면 된다고 하는 그 말이 왜 안 되냐면 기출문제는 다 맞춰요. 합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만 되면 남들만큼 맞추는데 어떻게 합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남들 맞추는 만큼은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실제 우리 시험에서 변별력은 그게 한 문제가 되든 두 문제가 되든 아무리 쉬워서 90점이 넘든 중요한 거는 기출이 변형된 거, 기출이 안 된 거, 그걸 맞추는 게 당락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실수하지 않는 거,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기출문제 공부할 때 그냥 막 기출문제만 회독하고 그런 데 하시면 안 돼요. 기출문제는 제가 맨날 얘기하죠. 3회독 이상 하면 아무 의미 없다고. 기출문제는 3회독 이상 하면 의미 없어요. 딱 3회독까지만 조금 효과가 있어요. 그 이후로는 의미 없어요. 왜? 눈에 익혀버리기 때문에, 눈에 발라버리기 때문에 아무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럼 그거는 그야말로 단순 암기가 돼버립니다. 꼭 공부를 제대로 공부하려고 하세요. 결과만 외우지 마시고 왜 그래야 되는지를 아세요. 그러면 출제위원들의 변별력을 주는 부분을 그 기본기로 풀 수 있어요. 그리고 헷갈리질 않아요. 헷갈리지 않고 비슷한 것들 잘 정리해 두시면 그러면 어렵게 나오나 쉽게 나오나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잘하신 분들한테는 이런 말 제가 필요 없어요. 잘하신 분들은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만 안 되신 분들한테 이런 말을 제가 하는 이유는 안타까워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공부를 계속 오래 하고 하면서 지금도 이번에도 이제 시험 안 드신 분들이 전화 와서 저 포기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이 우리 경찰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대부분이 경찰의 꿈을 갖고 공부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냥 내가 직장 얻으려고 하는 친구들보다는 경찰이 되고 싶어서 경찰의 꿈을 갖고 하는 친구들이 더 많은데,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돼가지고 떨어져가지고 경찰이 안 돼서 계속 안 되고 오랫동안 공부하고 또 나중에는 포기하고 나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제는 영어 국사가 없기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만 하면 누가 먼저 합격하냐의 문제일 뿐이지 다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그렇게 힘들지도 않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공부 양을 늘리지도 않아. 다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공부 양을 늘리는 게 아니라 똑같이 공부하더라도 그 공부하는 양을 제대로 공부하자 이 말이에요. 가르치는 양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거보다 적게 가르치는 건 부실한 거예요. 그건 부실한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다만 해야 되는 건 있어요. 근데 그 해야 되는 것을 그냥 암기를 하는 친구와 정확하게 아는 친구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럼 정확하게 알 때는 내가 조금 수고가 좀 들어가요. 머리를 써야 되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면요, 20회독 할 걸 3, 4회독이면 돼요. 그게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고, 그게 여러분이 빨리 가는 방법이에요. 그냥 외워보세요. 20회독을 해도 틀리지 않고 또 뭐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꼭 정말 경찰이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경찰 됐으면 좋겠어요. 꼭 포기하고 나오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이번에 다시 한번, 혹시 결과 안 좋으신 분들은 마음을 한번 다시 잡고, 이번엔 대충 기출만 눈으로 돌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제대로 한번 공부해보자. 그래서 형사법에서 고득점이 나오고, 형사법에서 고득점 나오면 아까 우리가 학생이 하는 것처럼 경찰학에다 시간 더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다른 과목에도 도움이 돼요. 그럼 다른 과목도 점수를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저도 더 열심히 하게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고, 기출이 안 된 거, 변형된 거 더 여러분이 쉽게 맞출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고, 연구도 더 많이 할 테니까 여러분도 조금만 더 고생해 주시고, 꼭 여러분이 꿈꾸는 경찰이 꼭 되셔서 여러분 꿈을 좀 이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어찌됐든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하여튼 어쨌든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